시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양익준 감독님. 코미디 영화에 안 나오고 여기 섞여서 같이 보고 싶었는데 저희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뷰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같이 못 봐서 여러분들이 보신 느낌들을 좀 같이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뭐 잘 보셨으리라 저는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작년에 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 포럼 섹션이라는 부문에서 상영을 할 때 봤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나와서 이제 GV 할 때 봤었어요. 그래서 그 첫 상영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첫 상영을 베를린에서 했었는데 그날 상영 끝나고 말씀하신 게 영화 보는 내내 감독님께서도 많이 우셨다고 본인의 이야기지만 다시 스크린으로 보면서 많이 우셨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어제 우연히 또 양익준 배우님을 만났더니 부산영화제 때 또 상영 보시고 또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베를린에서 첫 상영 보고 많이 울었었는데 오늘 두 번째 보면서 그러니까 슬픈 영화라는 건 분명한데 슬픈 영화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를 보면 가장 먼저 궁금할 부분이 이게 과연 어느 정도가 실화인지 분명히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실화인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양현희 감독님께서는 이 가족의 이야기, 본인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었거든요. 그래서 디어 평양이라는 다큐멘터리와 굿바이 평양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들에서도 이 본인 가족의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극영화로 만들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픽션이 들어갔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이 많아서 질문 하나 받으면 많이 답을 하게 되는데 우선 니아 평양, 굿바이 평양 두 편의 다큐로 가족 이야기를 벌써 했는데 양형희는 또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담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은 100편, 1000편의 영화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 인생을 몇십 년을 한 영화로 하기보다 그 사람이 산 어떤 몇 주, 며칠, 몇 분을 2시간, 길어도 10분쯤 영화로 할 수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다큐를 찍으면서 찍고 있는 15년 걸쳐서 두 편의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 1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주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말은 하지 말자, 이 말은 하도 괜찮지 해서 다를 거예요. 근데 더구나 저 청년에서 일을 하고 또 가족이 북한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이 하도 많고 또 평양에 있는 오빠들은 거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니아 평양, 굿바이 평양에서 보일 수 있었던 모습은 아주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인 다큐로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만들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평양에서 사는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보이면서 내는 작품이 이제까지 거의 없고 그래도 느끼는 것이 있을 거다. 저는 이번 영화도 그렇지만 설명을 하기 싫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해서
영화 만드는 거 아니니까요. 이번 교육방송도 아니고 수업도 아니니까 역사를 이해한다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배경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해서 무슨 조청년이나 북송이나 제일 여포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어도 뭔지 모르지만 눈물이 난다. 그 엄마 마음을 안다. 그 오빠 진짜 안타깝다. 그 감시자 밉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네. 그런 식으로 느꼈으면 그래서 그 여운을 집에 가져가시고 왜 내가 눈물이 나왔지? 해서 계속 생각을 해주시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다큐 때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면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많은 영화로 익숙된 관객들은 아주 모자람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시선이나 눈길, 대사가 없는 대사가 없는 어떻게 말할까? 그 움직임이랄까 표정이나 공기감 이거 일본 말이죠. 그런 분위기 같은 데서 많이 느껴주셨으면 해서 대담하게 관객들의 상상력을 믿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네, 얼마나 실화 픽션. 오빠가 한 명인데 실제는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막내 오빠가 일본에 실제로 왔어요. 북한에서 25년이 아니라 20도 조금 만에. 실제 종양이었고 특별한 허락을 받고 왔어요. 북한은 탈북 이외에 그 나라에서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특별한 허가를 받고 북한에 또 돌아간다는 약속 아래라도 허가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아주 드문 일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일본에 돌아온 북송된 사람이 그래도 몇십 명은 있어요. 100명 될까 말까. 다 합치면 94,000명이 60년대, 주로 60년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는데 이주를 했는데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에요. 남한 출신이고 그 2세들. 남한 출신이지만 고향인 남한이 더 가난했고 북한보다 가난했고 당시 정치적으로도 군사 정권 아주 어려워서 일본에서 하도 민족적 차별이 심해서 북한을 또 지상 낙원으로 일본 미디어까지 선전을 하니까 기대를 갖고 건너간 거죠. 94,000명 안에서 아주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에 하는데 오빠가 돌아온 거 사실, 종양 사실, 감시자도 따라왔다 이것도 사실인데 차를 바로 집 앞에 그렇게까지 세워놓고 하루 종일 차 안에 있거나 그건 좀 제가 너무 한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집에 온 감시자는 우리 집에서 그냥 2달간 잤어요. 머물렀다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지나쳤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리에가 여동생이 감시자한테 당신도 다 싫어. 도저히 그 말은 나는 못했어요. 그건 픽션이고 오빠가 여동생한테 너는 자유롭게 살라. 그것은 우리 둘째 오빠, 큰 오빠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타가 연기를 한 오빠는 저의 3명 오빠 다 합친 캐릭터예요. 근데 마지막 떠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오빠가 하도 그거 원통해서 사쿠라한테 넌 뭐 해줘야겠다. 양이준을 때려도 된다. 차 위에 타도 된다. 뭘 해도 되니까 시간 써도 된다. 아무거나 하라. 카메라 따라간다. 해서 다 이거 아돌리브로 했어요. 실은 그 장면 만드는데 익준이가 안에서 운전수한테 가라 또는 멈추라 다 지시를 내려줬대요. 그러니까 감독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장면은 진짜 사건처럼 일어났어요. 내가 이번에 극작품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잘한 것은 연출을 안 한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예, 넘기겠습니다. 저기 양익준 감독님은 어떻게 이게 참여하게 됐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는 일단 참여해서 너무 제가 기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영화제에서 감정에 북받쳐서 영화 보는 내내 진짜 울음이 멈추지 않죠. 그 무대 앞에 나가서 또 소개하는데 울음이 뻥 터져가지고
그게 또 이제 다큐멘터리 일본의 방송에도 담겨서 공중파로 막 그냥 제가 똥파리라는 영화 만들고 사실 정신적으로 좀 무리가 커가지고 한 4, 5년 정도를 정말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계속 집에서 쉬고 외국에 가서 이제 몇 달씩 이제 가서 쉬고 하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그 제작자분하고 이제 같이 좀 만나서 어떤 뭐 같이 참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이런저런 제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장문에 이제 또 메일 서신을 또 저한테 보내시고,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상태가 조금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누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가능할 수 있을지 나도 잘 선택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전화가 메일로 그러면 내가 가겠다. 한국에 가겠다. 거절을 당하더라도 한국에서 당하겠다.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그 연락을 딱 받고 5분 만에 뭐 저 때문에 뭐 오시고 오세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 굉장히 짧게 한국에서 이 탈북자분들 이미 이제 체류해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하고 한 3일 정도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언어에 대한 부분을 녹음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해서 감독님과 이렇게 조우를 하게 된 거죠. 되게 촬영 기간 내내 감독님이 정말 누나 같고, 저한테 감독님이 가끔씩 오빠라고 그러시는데, 진짜 친구, 지금은 정말 아까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대로 어떤 감독님이 말씀하신 뭐 스피릿, 정서, 영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공유되고 서로 비슷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되게 좋은 누나이자 동물을, 친구를 얻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인상에 깊게 남았냐 하면은 처음에 이 오빠가 16살 때 저 북한으로 이제 북송돼서 갔다고 나오는데, 간 이유가 이제 삼촌이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안 가면 아버지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하나의 큰 이유였던 것 같이 암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그 어린 오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여동생도 이제 공작원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제안을 받자마자 반응을 할 때 나오는 얘기가 혹시 내가 안 하면 오빠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명시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알게 모르게 이 가족들이 그 서로를 챙기는 마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헤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크게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머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돼지저금통의 그 동전을 꺼낼 때 보면은, 아니 저거를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쓸려나 했는데, 이 양익준 배우님 그 옷을 해주는 걸 보면서 참 저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조그만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울림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표현하기는 연출을 안 한 게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연출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 연출에서 어떤 그렇게 절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다큐멘터리를 했기 때문에 더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그런 이게 뭐 절제라면 절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픽션, 논픽션 부분에서 그 공자본 같은 얘기 나오는데요. 그건 있었어요. 네, 특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안도 사쿠라 리에가 오빠한테 한 문장, 답으로 말한 그 문장은 거의 내가 직접 오빠한테 한 문장 거의 그냥 그대로이고요. 절대 관여하고 싶지 않다. 너 오빠 거절해도 나 진짜 문제가 없나 먼저 물어놓고 절대 관여하고 싶지 않다. 오빠한테 그런 말을 시키는 사람한테 여동생은 당신들의 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라고 그렇게 진짜 말한 것 같고요. 근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계속 회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진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지 내 꿈이었던지 제가 꿈을 꿨는데 악몽같이 꿈을 꿨는데 그걸 제가 기억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계속 헷갈렸더라고요. 근데 있었어요. 네, 어쨌든 예, 그런 거고 억제를 해달라는 말은 많이 몇 번 배우들에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은 일본에 살지만 북한 체제 아래서 사는 것 같은 가족이니까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면서 사는 부모님,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나라에서 온 오빠, 그 속에서 이 여동생 하나만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면 참을 수가 없는,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애기예요. 아이, 유치하다고 할까, 모델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죠. 네. 그 철저하게 그 캐릭터에 그 위에 서달라. 또 하나는 어머니가 좀 아들이 집으로 올 때 어머니 한마디 해서 다가올 때 어머니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아마 한국 드라마 같으면 아들아 해서 와 해서 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대 한 발 옮겨서도 안 된다고. 이건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얘기니까 어머니는 이제 나가고 싶지만 안아주고 싶지만 어머니는 이제 25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끝까지 이 몇 초쯤은 기다리겠다. 아들이 집에 올 때까지. 그런 장면이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시라고. 그 배우도 놀랬었어요 그때. 근데 또 하나는 이 엄마는 이 다 그런데 이제 제1 한국인, 제1 조선인, 제1교포를 일본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한국인을 자기가 연기를 해야겠다 아니면 조선인, 한국인, 코리안으로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제1교포는 거의 일본 사람이에요. 특히는 일본에서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은 메이드 인 자판으로서 아주 일본 사람 가까운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으아 해서 울거나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억지로 코리안답게 보일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다면 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냥 그렇도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런 거 같아요. 3월 7일 개봉 때 그 에세이 책이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죠. 이 영화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영화 더 깊이 아시고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꼭 이 책을 읽어주세요. 북한에 관심이 없어도 안도 사쿠라 아라타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뭐였을까 하는 거 진짜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가족의 나라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캐스팅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 아라타 오빠 역할을 했던 배우랑 그다음에 여동생 역할을 했던 배우 두 배우뿐만 아니라 또 뭐 어머니, 아버지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그냥 단지 실제 본인 가족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만 캐스팅했던 건 아닐 텐데 이분들을 캐스팅하게 된 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아라타 지금은 이우라 아라타 이름 고쳤는데요. 이우라 아라타 씨가 연기를 한 성호는 북한에서 16살 이후 북한에서 생활을 해서 자란 사람이지만 전형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면 딱 그 이미지가 있죠. 좀 키도 작고 좀 살 많이 빠지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 아들은 어머니가 열심히 돈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약도 보내고 이제 설탕도 쌀도 보낸 그 어머니